한강 전작읽기 오늘은 히라버 시간입니다. 장편 소설은 지금 2편 남았고 다음 주에 단편집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단편집 노랑무늬 영원은 시기적으로는 앞서서 쓰인 작품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제 히라버 시간에서 바로 소년이 온다, 그 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바람이 분다 가라가 전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한강 작품들에 대한 해석은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걸로 보입니다. 개별 작품뿐 아니고 개별 작품들에 대한 책들도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그다음 또 최근에는 또 작품론 책이 또 한 권 나오게 됐는데 계속 나오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 견해인데 작품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채식주의자하고 이제 바람이 분다 가라 좀 비교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채식주의자에서 바로 소년이 온다 이런 작품으로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주제적으로 연결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인이 선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어떤 실선이에요. 그러니까 좀 굵은 선은 따로 그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바람이 분다 가라인데, 히라버 시간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해서 소년이 온다하고 그 다음에 요 세 작품 바람이 분다 가라, 히라버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소년이 온다, 요 트라이앵글적인 요 세 작품이 이제 어떻게 연결될지 좀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좀 문제의식을 좀 갖고서 작품을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한강 작가의 작품이 이제 뉴요커에 2번 실렸는데, 뉴요커는 원래 단편, 이게 비유하자면 이력서에 들어갑니다. 뉴요크의 못 실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또 권위도 있는 이제 그런 잡지인데, 보통 단편이 실리게 되는데 한강 작가의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장편 일부가 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히라버 시간, 하나가 작별하지 않는다. 이 두 작품의 한 파트가 이제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히라버 시간의 요 작품 자체가 어떤 좀 지명도를 갖는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작품 집필 배경에 대해서 작가가 밝혀놓은 게 있긴 한데, 일단 바람이 분다 가라 쓰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거. 고생 많이 하면서 이제 작가가 글이 잘 써지지 않아서 겪는 고통의 유사한 사례로 이제 이 보통 사람이 말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 그걸 좀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은 이제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작가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렇게도 연결되겠다 싶겠지만, 바람이 분다에서 히라버 시간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히라버 시간에서 또 소년이 온다로 넘어갈 수 있는지, 이것도 작가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오늘 자료에 보면 맨 뒤쪽에 있습니다. 비교되는데 바람이 분다 가라 쓰느라고 이제 고생 많이 했다고 됐는데, 히라버 시간은 이 작품 쓰는 동안 고생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이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7쪽에 보시면 이게 2011년작인데 2011년 히라버 시간 속에서 잘 보냈다는 한강 작가. 그러니까 이 작품 이게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행복한 기억인 것 같아요. 이 작품 쓰는 시간 자체는 올 한 해를 좋게 기억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쓰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또 써야 되나 이렇게 될 텐데, 이 작품을 쓰면서 뭔가 좀, 긍정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욕심을 갖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빨리 다른 작품들도 더 쓰고 싶다는 이제 어떤 바람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니까 이 책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저의 가장 밝은 대답인데, 더 밝은 대답을 써보고 싶다.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그 작품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 말하자면 이제 그 떠안게 된 작품.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하고 기획한 작품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이제 그 운명처럼 맞닥뜨리게 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히라버 시간에서 소년이 온다로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 그럼 다른 대안 루트는 뭐냐면 이제 바람이 분다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가라에서 소년이 온다로 넘어가는 건 가능한데 물론 작가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라인은 그려진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삶에 대한 긍정이라는 주제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년이 온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채식주의자에서는 넘어올 수가 없어요. 주제적으로는 채식주의자는 이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폭력성과 결별하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면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지만 그 태도에 있어서 이제 영예가 삶에 대한 포기까지도 불사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죽음의 선택이라는 게 물론 이제 독자마다 좀 다른 느낌을 가질 텐데 여하튼 영예 자신은 이제 그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의 선택 자체를. 그런 태도로 이제 소년이 온다로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람이 분다 가라는 이제 삶에 대한 의지, 긍정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라고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주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히라버 시간은 뭔가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전 단계에서 바람이 분다의 어떤 주제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생략될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작가의 처지에 그 좀 감정이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 쉬어가는 것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바람이 분다 가라는 이제 지난주에 봤던 대로 그 굉장한 고투의 결과물인데 소설과의 어떤 불화 갈등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런 속에서 이제 자기 소설 스타일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바람이 분다와는 좀 다르게 집필 과정에서 이렇게 수월하게 쓰여졌다고 하면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한강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작품이라면 이제 한강 작가가 좀 힘 안 들이고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 스타일, 자기 적성에 잘 맞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는 넘겨짓자면 이제 심지어 대량 생산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 작가는 이제 내킴의 이런 정도의 작품들은 언제든지 쓰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는 좀 다른 종류가 이제 고생한 작품들.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이제 분류하자면 고생한 작품, 고생 안 한 작품 이렇게 나눠질 것도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 히라버 시간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는 뭐 알려진 대로 고생한 작품이고 그 다음에 희는 다시 좀 쉬어가는 작품이고 다시 이제 작별하지 않는 대로 고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작품이 그러니까 선조적으로 쭉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선으로 이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라인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열의 작품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강 스타일의 작품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히라버 시간을 사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작품도 일종의 시적 산문, 그러니까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이제 한강 그 작품들의 장르가 그렇게 표현됐었는데 거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스타일은 이제 이 작가가 어떤 트레이드 마크처럼 발명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시적 산문이라고 할 때 그 샘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적 산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이 작품 안에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라버 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장들은 이제 아예 그 시적인 스타일을 보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1장까지 가운데서 이제 20장 같은 경우 20장 전체가 한 행씩하고 이제
여백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형태 자체로는 그 시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산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라고 이렇게 그 지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도 이제 20장에도 그런 행가름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백이 좀 많게 돼 있는데, 여백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런 스타일 자체가 이제 일종의 한강표 스타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물 설정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스타일 면에서 산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에 좀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인물 설정에 있어서도 특징적인 면이 이제 그 고유명사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여자라고만 지칭되고 그녀라고만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고유명사 이야기하고 좀 다릅니다. 고유명사의 이야기는 그 인물의 어떤 개체성, 개별성이 이제 부각되게 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이렇게 고유명사가 이제 등장하지 않고 그 남자 여자라고만 지칭되면은 그 자체로 그 대표성을 좀 갖게 돼요. 이게 아담과 이브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갖는다고 하면 이제 유럽 문학에서라면 아담과 이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고유명이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는. 왜냐하면 고유명이 될 수가 없는 게 여러 남자가 있어야지 아담이 이제 여러 남자 중에 하나로서 이제 어떤 식별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유일한 남자이고 유일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뭐 그냥 남자 여자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한강 문학의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적인 그런 인물상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주제적으로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보편성이죠. 보통 이제 개개 인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별성이라는 게, 개별성 내지 이제 고유성이라는 게 보편성하고 이제 호환적 관계이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유명사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 개체만을 지시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보편적 운명을 그 동시에 포괄할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제 이쪽으로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의도로 익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남자나 여자라는 말 자체가 그렇듯이 좀 추상적이게 돼요. 추상적인 느낌을 좀 그런 인상을 받게끔 합니다. 이게 시 장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에게 이런 게 좀 더 잘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강 스타일에 대해서 오늘 뭐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적이라고 할 때 몇 가지 원론적인 특징 같은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언어에서 이제 기표의 방점이 찍힌다고 하는 거, 이거 일반론이긴 한데, 여기 음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래픽적인 거, 그러니까 언어 기호가 갖고 있는 물질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언어 기호는 여기 기표도 있고 이제 기의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표현적인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의미 차원이 있고 표현 차원이 있다고 한다면, 표현적인 것에 이제 뭔가 이게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이게 부각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제 자기 지시성, 언어 기호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지시성인데, 그러니까 지시라는 게 이제 송은으로 가리키는 거죠. 이게 포인팅하는 건데, 이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기호는 이제 그 자체로 외부 대상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자기 자신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 대상이 두 개예요. 근데 항상 이거는 이제 동시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외부의 무엇인가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근데 대개 의사소통에서는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는 자기 지시성이라는 것은 약화됩니다. 내지는 이제 이게 좀 배제돼요. 그러니까 지시성이 오히려 이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그 지시성이라는 게 약화되고 내지는 지시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이제 주목하지 않고 그 언어 기호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지는 이제 그렇게 유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텍스트 자체가 시적이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 일반론이어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첫 번째 특징으로 지목할 수가 있습니다. 기표 중심주의 내지는 이제 자기 지시적인 언어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시어란 무엇인가, 텍스트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이게 더 강조되거나 강화된 그런 텍스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언어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좋은 사례로 이제 로만 야콥슨 같은 러시아 언어학자가 있어요. 오늘 그 실어증 환자 얘기도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 그 로만 야콥슨이 이제 실어증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제 유명한 논문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어증 환자들 사례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 보니까 실어증 환자들이 두 타입으로 나뉜다고 하는 거. 사실 그 실화부 시간에 등장하는 이제 여성 주인공 그 실어증 환자 말을 점점 잃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흥미롭게도 그런데 내적인 그 독백 내지는 의식의 차원에서 보면은 멀쩡해요. 이거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이게 발화 능력에 혹은 뭐 뇌 구조에 손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실어증 환자의 경우에는 뭐 원인은 다양한데 어쨌든 뇌에 어떤 손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실어증 환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표현하고자 하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 의식을 이제 그 우리가 읽게 되는 건데 그 내적 의식 발화되진 않은 어떤 내적 의식을 내면의 목소리를 읽게 되는 건데 거기에 고장난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 그 아주 정상적인 발화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례는 이제 발화하지 않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발화 이전의 상태만 보면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이제 발화하지 않은 의지적인 문제가 아닌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근데 실어증 환자의 두 유형에서 이제 야콥슨이라는 언어학자가 인간이 이제 언어 운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두 가지 그 차원을 나눠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학이라든가 물리학에서도 자주 이렇게 갖다 쓴 도식이어가지고 약간 과학 티가 좀 납니다. 이게 수평축, 수직축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를 이제 결합축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결합축을 구성하는 어떤 단위들이 있는데 이거 보통 통합체 이렇게 부릅니다. 통합체인데 이제 신템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선택축, 결합축이 있고 이제 선택축이 있는데 선택축을 구성하는 단위들이 있는데 요걸 계열체 이렇게 부릅니다. 패러디임이라고 부르는데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패러다임들이 있고 여기 이제 신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신템들은 이제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항목하고 다른 항목은 이제 결합되는 겁니다. 그 결합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 선택축 선상에 있는 저 계열체들은 등가적이긴 한데 결합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선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운영이라는 거는 이제 요 선택축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결합축 선상에서 쭉 그 전개하는 겁니다. 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데 가령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나라는 주어 대신에 이제 요게 이 선택적 선상에서 이렇게 선택한 건데 나, 너, 그 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선택하는 겁니다. 대신에 둘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 간의 관계는 등가적입니다. 등가적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유사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이게 은유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간의 관계는 은유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긴 조사가 한국어는 이제 조사가 붙기 때문에 조사도 이제 뭐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 중에 실렉트하는 겁니다. 둘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가가 붙으면 이제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되긴 하지만 둘 다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 이렇게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배제적이에요. 이것들 간에 어떤 경합이 있는데 선택해서 이제 넣는 겁니다. 대신에 나와 너는 이제 동시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제 결합축 선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플러스는 플러스 학교 플러스 애 플러스 이제 동사 간다 대신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가능한데 그렇게 결합하는 겁니다. 요게 이게 운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쪽 선택축에서 선택하고 고르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요쪽에 계속 선택축이 있어요. 셀렉트해서 그냥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로축에서 선택하고 그다음에 가로축을 배열한다고 하는 거.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되는 걸 보이는 거는 왜 이제 이런 결론을 이루게 되느냐면은 조사해 보니까 실어증 환자 두 타입이 있는데 이쪽이 고장 난 경우가 있어요. 이쪽 선택이 잘 안 되는 경우. 요걸 유사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선택이 잘 안 되는 경우. 이게 인접성 장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어증 환자 두 유형이 있는데, 근데, 증상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중복되지 않는 겁니다. 딱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별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은 이제 잘 안 되지만 결합하는 데는 문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은 잘 되지만 결합시키는 데 어떤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타입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거. 둘 다 고장난 경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사례가 있는 걸로. 그리고 두 사례가 있다는 데서 이제 추정해 보는 겁니다. 언어 운영이라는 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걸 좀 야콥슨은 확장시켜가지고, 요게 이제 은유이고, 그 다음 수사법성을 요거 환유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게, 언어 장르의 발화 장르가 아니고 이건 이제 문학 장르인데 두 가지 장르에 또 각각 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문,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배적이에요. 그 다음에 산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은유가 이제 시는 은유 주도적이고 산문은 환유 주도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리고 야콥슨 같은 경우는 더 확장시켜가지고 이제 문의 사조도 두 가지 이거 어느 것이 지배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문의 사조까지도 이제 다르게 봅니다. 낭만주의 같은 경우는 이게 주도적이에요. 은유 주도적이고 사실주의 같은 경우는 환유 주도적이고 이렇게까지 해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야콥슨이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있는데 시는 이걸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등가성입니다. 요 각각은 이제 일종의 이퀴벌런스하다고 얘기하는데 등가적이기 때문에 호환 가능합니다.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축을 지탱하는 것은 이제 등가성의 원리예요. 이 등가성의 원리를 선택축에서 결합축으로 이렇게 투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아주 뭐랄까 매우 가성비 높은 절면정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추상도가 아주 높아요. 시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워저스 같은 경우에 이제 감정의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분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추 시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아무런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출해내는 거, 표현해내는 거, 이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됐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엄격한 정의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 야콥슨의 정의는 이제 매우 건조한데 등가성의 원리를 이제 그 원칙을 선택축에서 결합축으로 이제 투사한다. 정리 안 가는 정의. 그런데 매우 정확합니다.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마치 E는 MC 제곱 같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내용을 알게 되면은 근데 너무 잘 요약돼 있어요. 그 물질과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가 매우 잘 그 공식 안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이해하게끔 해주는데, 그러니까 가장 잘 압축된 정의입니다. 그 C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투사한다고 돼 있는데, 투사라고 이제 프로젝트, 프로젝션 이런 말을 쓰는데 아직 제가 뭐 다르게 표현한다면 저는 관철시키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쪽 세계에 통하는 그 어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결합축 선상에도 이제 관철시키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게 C 텍스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것을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반복의 효과 같은 게 있는데 시간의 경과를 이렇게 무력화합니다. 반복이라는 게. 여기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게, 저는 이제 이게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 선택축은 그 시간 변수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간적입니다. 이걸 셀렉트 할 때, 선택할 때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정됩니다. 그런데 요 결합축 선상에서는 이제 이게 계속 이제 그 항목들이 이제 결합되는 건데, 플러스 되는 건데, 여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로 선조성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그래서 인간이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러는데, 시간이 경과합니다. 이런 강의도 그래서 이제 2시간 지나서 딱 끝나는 겁니다. 말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 언어의 특징입니다. 일부 SF 소설에 나오는데 이제 그 외계인의 언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또 가정되기도 해요. 그 테드 창 소설을 보면 나오는데 외계인들이 이제 먹물 뿌리듯이 동시에 뿌립니다. 이게 시간관 자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동시에 뿌리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차원이 없어요. 어떤 메시지가 이제 전송되는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어떤 메시지를 통째로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 언어도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 작품에서 그러면 이제 그 시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이렇게 상상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언어는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시간적 경과를 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유라고 하는 거는 선조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산문과는 다르게 시간이 약화되거나 무력화됩니다. 이게 C 언어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느냐? 반복함으로써. 반복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처음이 끝이 되고 끝이 처음이 됩니다. 이 반복되게 되면. 제가 자주 드는 사례는 이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같은 작품인데, 결말에 가서 시간을 되찾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술이에요. 그게 시입니다. 일상적 경험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일상적 경험에서는 이제 엎질러진 물을 되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되돌리는 거, 혹은 이제 되담는 거, 이게 예술입니다. 이게 시예요. 그래서 시가 이제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꽤 의수됩니다. 시라는 장르가. 소설에 대해서.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리지만, 시인들, 소설가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레벨이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상차림을 해야 돼요. 시인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저는 시 쓰는 누구요? 하게 되면 소설가는 쭈삐쭈삐 이렇게.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하고 이렇게 소설이라는 장르는. 왜냐하면 소설이라는 장르는 이게 현실 수능적이에요. 그 현실이란 건 뭐냐면 이제 시간에 종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화하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최적화된 장르가 소설이에요. 그런데 시는 반대로 시간에 의해서 이게 침범당하지 않는 혹은 훼손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 확장하면 이제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고도 저는 뭐 생각하는데, 한강 작가의 경우에 뭐가 이제 이 두 가지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할 때 어떤 것이 더 잘 맞는가? 저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설보다는 시에 더 잘 맞다고 생각해요. 시적 스타일에.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소설 쓰느라고 고생하는 겁니다. 시랑 더 잘 맞는데, 그래서 약간 타협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시적 소설 같은 겁니다. 시적 산문이에요. 산문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산문적인 세계를 다루긴 하지만 그것을 서정시적인 어떤 원칙 혹은 원리에 수렴되거나 이렇게 포섭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한강 작가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가장 고난도는 뭐냐면 이제 요 이후에 소녀운다나 작별하지 않는 데서 다루게 되는 건데, 역사를 다루는 겁니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루는 겁니다.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거는 이제 이게 번복되지 않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입니다. 손실이고 그런데 상처이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잘 위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작가의 시도는.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그런 이제 과제인데 거기에 이제 도전하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의 어떤 예술적 역량, 시적 역량이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좀 갖춰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어떤 준비가 바람이 분다 가라 정도에서 이제 좀 확보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힐업의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잠시 쉬어가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한 번 더 제가 받는 인상한테 좀 뽐내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테스트해 보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이제 그런 걸 뽐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거는 다루고 있는 과제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상처이고, 그 다음에 어떤 소외감, 고독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이제 서로가 위로가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하게 되면서 이제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작은 사이즈에서 이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이즈란 비율을 뭐 제가 들어서 그렇긴 한데, 이런 정도의 주제는 이런 정도의 설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뿐하게 이렇게 뭔가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비유하자면 이제 장대 높이뛰기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좀 높이가 낮아가지고 이거는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소녀의 온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여놨어요. 이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사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쨌든 요게 이제 한강 작가가 어떤 주제를 어떤 스타일로 다루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이거를 그런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례로 좀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